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럼 일단 전반적인 석유화학주는 과거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석유화학주도 뭔가 이제 스페셜티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본원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분, 그쪽이 좀 좋은 부분은 어디 없을까요? 사실은 크게 총론으로 보면 그쪽 기업들도 경기에 동행하는 거고, 네. 그리고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뭐 아무래도 좀 그런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어떤 범용화학, 아까 말했던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같은 일반적인 거 하면은 벌크라고 해서 범용, 널리 쓰인다는 거죠. 범용화학보다는 어떤 스페셜티 화학이 맞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효성첨단소재나 뭐 코롱인더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 잠깐 보시면 잠깐 여기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아라미드라고 있어요. 아라미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아라미드 소재. 그죠. 아라미드가 주로 어디 쓰이냐면 약간 하얀색 실인데 이게 옛날엔 방산용 방산 조끼에만 들어갔어요. 엄청 뭐 튼튼하다는. 아니면 그 파이어파이터,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들의 방화복 이런 거 쓰였죠. 근데 요즘 5G 광 케이블에도 많이 쓰였고 전기차 타이어에도 고속주행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롱인더가 아라미드를 선제적으로 증설한 거죠. 이렇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아라미드 증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탑라인 성장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라미드 수출 가격이 좀 빠졌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가 좀 있으니까 전기차가 덜 팔리면 전기차 타이어도 덜 팔릴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범용화학보다는 이러한 소재화학, 스페셜티 화학이 좋은 건 맞는데, 그 기업들의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들은 이제 선제적인 증설을 했으니 좀 낫다. 그래서 이거 코롱인더가 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효성첨단 소재의 주력은 또 탄소섬유거든요. 탄소섬유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좀 골프채나 낚싯대에도 일반적으로 써요. 그런 걸 우리가 T300이라고 보통 그 등급으로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골프채 낚싯대 같은 경우가 T300이고 T700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저장 탱크라든가 이렇게 좀 더 고압 용기에 수입을 하는 거고요. T1000이라고 하면 이제 파워 블레이드, 우리가 풍력 블레이드 같은 거에 당연히 쓰여야 되고, 일부 항공기 내장재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T1200이 되면 이제 항공기에만 쓰이는 고급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T1200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일본의 도레이만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레이가 언젠가는 그거 갖고 몇 년 전인가 1조 원을 번 적이 있거든요. 영업이고. 근데 이 탄소섬유는 70년대에 개발된 섬유예요. 도레이가. 근데 그걸 가지고 거의 한 40년 만에 1조를 번 거죠. 근데 그 소재가 왜냐면 항공이나 우주항공에 쓰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만들지만 이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 만들 거라 보는데, 근데 효성첨단 소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년 2,500톤씩 계속 증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계속 주력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 증설은 그러면 수요에 맞는 증설입니까? 뭐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수요에 어느 정도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탄소섬유 가격이 빠져서 수요에 맞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0년 이후로 가격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설을 2020년부터 했는데도 가격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최근의 가격은 경기 후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화학보다는 소재화학이 좀 더 유망한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선제적인 증설을 해서 아라미드라든가 탄소섬유 같은 먹거리는 갖고 있었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그것이 코롱인더나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었죠. 이게 그냥 전통적인 석유화학주보다는 더 낫고, 다만 경기 안 좋은데 영향을 또 같이 받을 수밖에 없고. 다만 회복은 좀 더 빠르겠죠. 회복한다면 좀 더 빠를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에틸렌 공급 과잉 그런 공급 과잉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은 에틸렌 공급 과잉 같은 이런 공급 과잉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경기가 금리 인하와 함께 나아지면 뭐 전기차가 타이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좋아지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코롱인더랑 효성첨단 소재랑 좀 소송이 붙은 게 있더라고요. 타이어 코드의 그러니까 어떤 코롱 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를 활용한 타이어 코드에 대해서 효성첨단 소재가 자기네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물론 이제 법원까지 가는 문제긴 한데. 저도 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뭐 어떻게 맞다 틀렸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효성첨단 측에서 뭐 기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서로 이제 법원에서 소송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가 갑자기 치명적이거나 주가 빠지 이럴 것까지는 아닌 이유가 네. 그 과거에 이렇게 했던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항상 소송이 있어 왔고 그 특허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도 아람이들을 통한 타이어 코드를 계속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 기술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분명히 소명이 되실 거고 다만 이걸로 이제 뭐 효성첨단을 치명적으로 막 아람이들 생산 못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롱인도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유출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이게 뭐 아람이드가 안 팔려서 소송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각 회사의 어떤 그 대응책을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론 이게 그 센터장님이 직접 커버하시지는 않는데. 저는 LG 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 커버하니까. 네네네. 저희 저희 셀 쪽은 제가 커버하고 있고 소재와 셀은 저희 자동차 담당자가 같이 계시니까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좀 오랫동안 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반등의 계기가 좀 보일까요? 2차 전지 쪽에?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올해까지는 조금 보수로 봐요. 올해까지는. 왜 그러냐면 올해도 성장을 합니다. 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테슬라가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테슬라의 모델 3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2020년, 21년, 22년 뭐 이때 아닐까요? 20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그때 테슬라를 구매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안 타시죠? 예, 아직은. 테슬라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타보셔야죠. 예. 한번 타보시면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테슬라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격하게 동의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테슬라를 타게 되면 아예 대시보드가 없어요. 큰 태블릿만 존재하고 그다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조작을 해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자율주행 기능도 물론 지금 논란은 있지만 자율주행 기능도 있었고요. 그때 자율주행이 없을 때 어떤 자율주행 기능, 그다음에 혁신의 아이콘, 그다음에 어떤 내연기관이 구현할 수 없었던 어떤 아우라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가격도 할인해줬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부터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도 요즘 할인하죠. 옛날 할인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올해쯤에 뭐가 있었냐면 제2의 테슬라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공급이 수요가 창출하는 리비안, 니오, 루시드 모터스 뭐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차는 지금 홈페이지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루시드 모터스나 리비안이나 아니면 니오라든가 중국의 그런 테슬라, 제2의 테슬라나 그래서 나는 도요타나 혼다나 뭐 현대차보다 이런 차를 타고 싶은 친구들이나 그런 고객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그런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테슬라도 대량 생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도 인력도 투입하게 되고 이제 안정화된 거지만 그죠? 그 과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수요 창출한다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전기차를 경제성 때문에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이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팔리다 보니까 아이오닉이나 뭐 이런 것도 팔린 거죠. 그래서 EV9.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리오나 루시드 모터스가 나와줘야 또 그다른 어떤 새로운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그 라인업이 형성될 거라 보거든요. 그게 내년 내후년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캐즘이라고 성장이 일시적 정체되는 구간이 그러니까 더블 S 커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두 번 성장하는 거죠. 초기에 고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변 확대될 때까지 약간 성숙되다가 다시 한번 기술이나 공급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원래는 짧아질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실패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제2의 어떤 테슬라가 없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뼈아프게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랐고 빠를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지금 애플카도 그러고 자율주행 다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훨씬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든 전기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도 후퇴해버린 점. 그런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되면서 그러니까 매력적인 차가 없고 네네네. 자율주행 후퇴했고 거기다가 뭐 보조금도 삭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버무러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화면을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캐즘이란 게 수요의 성장통인데 네네. 지금 2023년도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EV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850기가 정도 팔렸다고 보고 있는데 예. 이게 2022년 대비해서 45% 성장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36% 내년 30% 성장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왼쪽 하단을 보면 중국 EV 수요와 수요 증가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성장했던 것이 이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판매량도 커지기는 하지만 이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돌파구가 안 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팔리긴 팔려요. 근데 아까 말했던 뭐 새롭게 뭐 라인업이 좋아서 막 매력적으로 보이는 EV9도 약간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잘 팔리고 반응은 좋은데 한국에서 좀 고전하는 것도 있죠. EV9이.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라인업이나 아까 말했던 제2의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 올해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의 캐즘에서 약간 좀 뭐 주가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아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게 보시면 사실은 중국의 공급 과잉이 아까 그 태양광도 심하지만 배터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요 왼쪽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금 세계 2차 전지 생산량과 수요 가동 중을 제가 한번 전망해 봤거든요. 보시면 요 진한색이 2차 생산량이고 얇은 청록색의 수요예요. 네. 이 라인 그래프는 가동률이고 우측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때 요때 2017년 18년만 해도 전 세계 가동률이 70% 이상에서 움직였다가 네. 한번 정체를 겪은 적이 있어요. 차가 안 팔려서. 요때는 60%대까지 멈췄는데 네. 이제 모델 3가 팔리고 테슬라가 혁신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2022년이고 작년부터 이미 가동률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하락한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캐파는 드러나는데 이제 판매량은 좀 둔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설은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배터리 셀에. 그런데 판매량은 그 속도로 그러니까 증설 속도보다 판매 속도가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동률이 늦은 건데 근데 조심스럽지만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K 배터리도 조금 이렇게 그 전 세계 생산 능력 비중이나 가동이 좀 올라갈 거로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은 소폭이나마. 25년이요. 예, 25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중국의 어떤 증설 속도가 좀 지금보다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의 생산 능력 비중이나 판매량이 늘면서 25년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때문에 저희가 고전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중국 배터리가 유행하기 전에 저희가 전 세계에서 K 배터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70%대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40% 미만까지는 밀렸죠. 사실은 밀렸는데 2025년 중반 이후에 조금 올라올 가능성, 소폭이나마 40% 초반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은 올라올 수 있다는데 그게 당장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은 필요한.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판매량은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좀 덜 팔리고 있는 거고 F150 라이트닝이라고 이제 그렇죠. 뭐 포드의 그 트럭. 예, 그 뭐 허머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거 팔리긴 팔리는데 엄청나게 팔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게 막 공개됐을 때는 막 엄청 팔릴 것처럼 막 기대를 모았었는데. 흥분했었죠. 근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K 배터리 약간 여러 가지 중국의 공급 과잉에도 약간 고전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일으킨 건 사실이니까. 엄청나게 만들어내니까. 네. 그리고 또 유럽으로 또 완성 전기차라든가 완성 배터리도 수출해 버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나이스하진 않죠. 다행히 미국은 못 들어오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판매량이 이제 루시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캐즘에 빠졌지만 25년부터는 조금 그것들 좀 탈출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25, 26 그렇게는 보고 있어서 올해까지 주가는 약간 조금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그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전방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하는 거고 네. 그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금리 환경도 절대적이기도 하고 제2의 테슬라 같은 어떤 좀 혁신적인 모델들이 또 꾸준히 나와줘야 하는 거고. 올해는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원래는 올해 뭐 루시드나 니오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약속했다가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막 가격 많이 인하하고 하면 네. 어느 정도 또 이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뭐 그 시점이 또 오지는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인하하면 되는데 그렇게 인하를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극단적으로 인하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 모델 3 외에 또 다른 테슬라들을 판매할 텐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허. 저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계속 흥행시키는 건 과거 같아요. 보조금을 주고 이게 경제성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전기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배터리가 전기차가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태양광과 다 만나야 됩니다. 10년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스스로가 충방전을 해야 돼요. 주행 중에 햇빛이 있는 날은 충전을 해서 배터리 저장해 놓고 비가 일주일 내내 뭐 장마가 있을 수도 있을 때도 그걸로 충전해야 되고 그걸로 구동이 돼야 되고 또 자율주행이 있어서 스스로 잘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작은 복합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집에 전기차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그래서 그 주택용 태양광 그렇죠. 발전까지도 같이 이제 엮어서 가는 거고. 지금 뭐 태양광 발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 완전 퇴출이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언제 그 자율주행하면서 원유 그 휘발유 넣고 언제 그거를 ESS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물론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10년 안에 그런 기술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태양광은 일부 이제 효율이 좋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네. 그래서 그런 데 접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 유가가 반대로 또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네.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또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경제성 측면이긴 하지만 네. 유가가 올라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를 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 유가가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고 100불 이상에서 좀 유지되면서 뭔가 자꾸 우리를 좀 괴롭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전기차 수요를 갑자기 이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 네, 되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불 미만에서는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네. 말씀.